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대수의 법칙, 두 번째는 사망률과 생명표,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지상 등의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같은 경우는 시험제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떠한 사건의 발생 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수를 늘리면 일정한 수치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요거를 네모 박스로 해놔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시험제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대수의 법칙을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요, 1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1이죠. 근데 한두 번 나왔을 땐 6분의 1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많이 던졌을 때 6분의 1에 기결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관찰해서 자주 보게 되면 어떤 확률이 나오더라. 그걸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박스에 넣어놓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러면 우리는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요, 우선은 가입자가 다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률이라는 게 소수가 있으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수, 이거를 소수로 바꾸면 틀리겠죠. 그리고 이 다수는 어떤 사람들의 결합이냐면 동질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근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인 결합인데 이거를 뭐 이질의 위험이라든지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암보험이면요, 암이 걱정되는 다수가 모인 게 암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이면 사망이 걱정되는 다수가 모인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다수가 동질의 위험이 느끼는 사람이 다수가 모인 결합이 바로 보험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게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측정하기 어렵죠. 다수를 가지고 측정해야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률과 생명포입니다. 사망률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1년간의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박스로 해놔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면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수에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사망률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망률을 이제 자료화한 게 생명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생명표와 겸염생명표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생명표는요, 나온 것처럼 전체 국민이나 특정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국민생명표입니다. 그러면 겸용생명표는 뭐냐?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실제 사망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한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를 쓸까요? 겸용생명표를 쓸까요? 네, 겸용생명표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에는 10회, 제10회 겸용생명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상 등의 원칙입니다. 보험회사도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수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존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지상 등의 원칙은 어떻게 나오냐?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 비용,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죠. 그것이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지상 등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수지상 등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골라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출 금액에는 나가는 돈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보험금과 지출, 어떤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에는 크게는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저희가 뭉뚱그려서 보험계약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그러니까 고객 입장과 보험회사 입장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보험회사를 보면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데 뭐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입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사전에 금융위원회라는 곳에 허가를 받아야지 보험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계약자부터 살펴보면요. 보험계약자는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에 바로 보험계약자라는 것이고요. 보험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다. 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고 1인이든 2인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피보험자는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망하면 보험금 드린다, 그런 상품이라 그러면 사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고요. 피보험자의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한 명도 되고 여러 사람 다 됩니다.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은 A인데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타인을 피보험자라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그러면 그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동의하는 방법은요, 사인도 되고요.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렇게 지정된 사람이 바로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의 수나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보험자에 보시면 계약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본인만 뭐 가능하든지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계약자는 2인 이상이어도 상관없이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되나요? 여러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피보험자에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자,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여러분, 보험금 지급은 누가 할까요?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두 번째 보험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는 기간이 바로 보험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험기간, 위험기간, 그런 다음에 납입기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납입기간은 좀 다르죠. 두 개는 보험기간과 같은 의미이지만 납입기간은 돈 내는 기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골라내는 형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에는요, 우리가 전기납이라는 게 있고 단기납이라는 게 있고 일시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종신이다라고 했을 때 전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는 걸 전기납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요때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걸 일시납.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단기납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나눠낼게요. 30년 동안 나눠낼게요. 이게 바로 단기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납입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일치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험기간과 보험 납입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원래요. 매년 1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매달 내는 걸로 나눠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매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매월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 배웠죠.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시처럼 1년간 보험금 지급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가입자가 1,000명이면 인당 얼마씩 받으면 되나요?
2만 원씩 받으면 되죠. 요런 형태 2만 원 요런 형태로 답을 고르는 형태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산출 방식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 현재는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였냐면 3-2원 방식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3-2원 방식은 좀 단순합니다. 그러다가 요거는 너무 정교하지 못하다.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현재는 현금 흐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원 방식을 더 보완해서 정교하게 계산하는 게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현금 흐름 방식의 가격 요소 이외에 유지율이나 판매량이나 투자 수익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현금 흐름 방식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화면에는요 현금 흐름 방식과 3-2원 방식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금 흐름 방식은 3-2원 방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2원 방식에다 플러스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초율을 적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게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별로 최적의 가정을 하는 거고 3-2원 방식은 보수적인 어떤 가정을 하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3-2원 방식은 이제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요. 3-2원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최적 가정을 적용하는 건 뭔가요? 3-2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 보험료의 구성에서 배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배당이라는 건요, 유배당 계약에 한해서 배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배당 이렇게 나오면 무배당 계약이니까 배당이 없겠죠? 그런데 유배당 글자를 무배당으로 바꿔서 나오면 요건 틀렸구나 라고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배당 계약에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 배당 준비금으로 해서 적립했다가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이전에는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어떤 배당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4월 이후부터는 자유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완전 자유화가 시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2000년 4월 이전에도 차등 적용했다? 그럼 틀려요.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또 보시면 배당률은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맞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계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떤 가산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산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있구나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배당금의 지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지급 방법, 보험료 상계 방법, 그 다음에 보험금 감액 방법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보험금 감액 방법이죠. 배당금이가 더 주는 거지 감액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험금에 가산하는 형태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감액 방법 이렇게 나오면 틀렸구나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는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배당을 줄 겁니다. 이렇게 과대 광고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 자료에다가 배당금 예상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기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은 자, 계약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상 금액들을 이제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뭐냐? 바로 유배당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금액이니까 어때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은 뭐 예를 들어서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을 근거해서 배당금을 예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리죠. 연금보험만 가능하다라는 거, 유배당 연금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험 안내 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뭐다? 연금보험.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은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나 보험 들고 싶어요 라는 게 청약입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검토를 해요. 고지의무나 진단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네,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승낙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낙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을 할 때요, 별도의 조건을 걸어서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일부 보장은 제외를 한다든지, 보험금을 삭감한다든지, 보험료를 좀 더 할증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더 위험한 고객들은 이런 형태로 승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그런 다음에 사업비 증액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사업비 증액이 답입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받는 형태는 없어요. 보장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는 형태로 별도의 승인을 조건을 가지고 인수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의 청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나 보험 들고 싶어, 이게 청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방식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청약서를 활용해서 청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인보험의 단체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단체에서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일 때, 5명 이상일 때를 저희가 단체 보험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인 이상, 여러분 3인이 아니고 몇 인일까요? 5인 이상일 때 단체로 한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인 이상이 아니고 몇 인이라 그래야 돼요? 다 5인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단체 보험에 있어서는 5인이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청약 철회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 같은 경우는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하는 날로 30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도 있습니다. 진단계약 불가능해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90일이 있는 계약 불가능하고, 의무보험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진단계약, 그 다음에 의무보험, 그 다음에 보험기간 1년인 보험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은 청약철회 불가능한 상품 아닙니다. 90일 이내일 때가 불가능한 거지 1년이면 청약철회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가능할까요? 진단계약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여러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전문보험계약자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전문보험계약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이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보험계약자는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또는 뭐가 좀 클 때, 자산 규모가 클 때 그런 어떤 보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어 그런 금융소비자를 의미하고요. 뭐 국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주권산장 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여기만 네모를 해놔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고 하면 자산 규모, 위험 감수 능력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로는 금융회사는 전문보험 계약자에 포함되지만 주권상장 법인은 제외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주권상장 법인도 전문보험 계약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철회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요,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환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이자 더해서 줘야 돼요. 이때 드리는 이자는 바로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했다 그러면 카드 매출 취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청약을 처리할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틀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시 사례를 놓고요. 청약 처리 기한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청약을 한 날짜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12월 1일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며칠까지 가능하냐? 증권을 예를 들어 12월 10일 날 받았다라고 했으면 언제까지 청약 처리가 가능하냐? 그러면 12월 25일이 되겠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능하니까요. 이런 형태로 이제 언제까지 가능한지 골라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증권을요 20일 있다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증권을 받으면 15일이니까 다음 달 5일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죠?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30일까지만 청약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주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 날짜를 골라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청약의 승낙 및 거절, 그에 대한 효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청약의 승낙 및 거절입니다. 보험회사는 승낙을 할 수도 있고요, 거절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나 거절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보험회사가 승낙에 대한 부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일이 지나도록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승낙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오케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이미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험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공실 플러스 1% 요 연 단위로 복리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보험료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공실 플러스 1이라는 거. 근데 아까요. 청약 철회를 했을 때 반환이 지체됐을 때는 뭐였죠? 그때는 보험계약 대출이 1위예요. 그건 보험에서 잘못한 거니까. 근데 요거는 거절은 보험에서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공실 플러스 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그럼 이 말은 틀려요. 모두 줘야 돼요. 평균 공실 플러스 1%도 이자도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효력으로 내려오면요. 계약의 청약을 승낙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받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단을 받은 계약이다. 무진단 계약은 이제 돈을 내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요. 언제부터 보험회사에 책임이 개시되냐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이 없는 계약은요. 돈을 낸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험회사가 책임이 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단 계약은 뭘 봐야 돼요? 진단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냈어요. 건강진단을 받고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먼저 냈죠. 그렇지만 언제부터 된다? 진단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고 언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지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승낙 전 보험 사고입니다.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 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 면책은 보험회사 책임을 면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돈을 냈다면 보장을 해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침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약관성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면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까지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진단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면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무효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의 사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우리 앞에서 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고요. 단체 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심신박약자가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해요. 무효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만 좀 체크해드리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효한 거죠. 그다음에 청약 시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무효가 아니고요. 이거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자, 그다음에 만 19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계약은 무효다. 19세가 아니고 몇 세일까요, 여러분? 15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자를 보험자로 한 경우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첫 번째는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의무를 저희가 약관 교부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하는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보험증권에서 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험증권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구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약관에서 여기 점 두 번째 보시면 설명해야 될 중요 내용들은 어떤 거냐, 보장 범위라든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라든지 어떨 때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약관에 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약관 교부 설명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몇 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약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요, 보험회사는요,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이거 처음부터 약관 줬어야 되는데 안 준 거잖아요. 이거 보험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때 붙는 이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산해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다음 중 보험회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관 전달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증권 전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나오면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누구의 의무일까요? 계약하기 전에 알린다. 이거는 고객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의무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의무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받았으니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에 보시면 보험금의 종류들이 여기 쭉 나와요. 대표적인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도 보험금은요, 뭐 장수 축하금이라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 전에 뭔가 나가는 걸 저희가 중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특정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걸 저희가 중도보험금이라고 해요. 만기보험금은 뭘까요? 예, 만기 때까지 생존해 있으면은 나가는 걸 저희가 만기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여러분 아시겠죠?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입원보험금이 자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진단이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뭐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려면 될까요, 여러분? 입원보험금,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보험금에서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제 사망을 인정하는 어떤 추정 인정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종이 되었거나 조난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인데요. 우선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인데 3년이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특별 실종은요, 일반 실종보단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난에 의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의 청구에 의해서 사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정사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수해나 재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망을 인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공서의 통보에 따라서 사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약관의 장애 분류표상 장애 정의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까
장애보험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거는요, 영구적인 어떤 상실이 일어난 게 바로 장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한시 후유 장애라는 게 있어요. 영구적으로 어떤 기능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애가 일어나긴 잠깐 근데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못 썼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한시 후유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히 고전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한시적으로 나타난 장애에 대해서는요, 그 한시 후유 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의 지속이 됐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고 몇 프로만 준다.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시 5이 이렇게 한시 후유 장애는 5년 20%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입니다. 보험금 청구서 제출해야 되고요. 사고에 관련된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국내나 국외나 다 인정이 됩니다. 의료기관 발급된 거 다 인정이 되고 신분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요. 국외 병원에서 발급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맞아요? 예, 틀립니다. 국내, 국외 다 인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 기일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3일입니다. 뭐 실손의료비 이런 거 청구하면 3일,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좀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고요. 10일 이내 지급이 곤란해요. 그러면 고객한테 알리고 자 30영업일 이내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3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요. 이렇게 이제 보험금 지급기일이 앞에 있었잖아요. 3일, 10일, 30일 이렇게 있었죠.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30일이라든지 이런 제한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소송이 제기됐다든지요. 분쟁 조정 중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선 말씀드린 그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분쟁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틀립니다. 이 날짜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면 서류 접수에서 3개월 이내 이런 기한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어떨까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험금 지급은요. 기본적으로는 보험금 지급할 게 있으면 7일 이전에 계약자, 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기한금이나 중도한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7일 이전에 이제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때. 그런데요, 예를 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해했다. 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장 기수 2년이 지났는데 자해를 했다.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본인이 본인을 해쳤을 때는 심신 상실 상태이거나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맨 밑에 볼게요. 보험사의 수익자 중에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머지 1인도 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거 맞을까요?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고의로 해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수익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자식이 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의로 부모님을 해쳤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의를 저지른 그분만 못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자의 의무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약자 날릴 의무입니다. 저희가 계약자 날릴 의무를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고 알리는 걸 저희가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자나 누가 알린다고요?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가, 보험 수익자가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해지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자 날릴 의무 위반의 효과.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회사는요, 계약자 또는 누구에게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그래서 피보험자, 과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약 해지됐을 때는 해약환급금이 나가게 되고요. 보장이 제한이 되게 되면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될 때요. 해약환급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해약환급금. 그런데 기다비 보험료가 지급된다? 그러면 틀려요. 원금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손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 환급?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계약자 난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거 잘 설명했죠?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난리 의무 위반이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1개월, 2년 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1년으로 바꾼다든지 1개월에 15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등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부실고지하도록 권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 납입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었다라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2달 이상 미납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달 이상 미납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뭘 하냐? 보험 납입 최고라는 걸 하게 돼요. 납입 최고 기간이 며칠이냐면 14일이에요. 그래서 2달 미납하면 추가로 14일 더 줍니다. 근데 14일 동안 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해지.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납입 최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 등기 우편이나 전화나 전자문서나 이런 걸로 고객에게 알려야 돼요. 더 이상 보험료 안 내면 실효된다라는 부분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자문서로 요즘에 이제 전자문서 많이 발달이 되니까요. 전자문서로 알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나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발송한 것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객이요. 그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내가 보험료를 미납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뭐 전자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신을 해야지, 고객이 계약자 수신을 해야지 그거는 이제 인지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신하는 것으로 보나요? 그죠?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확인이 되어야. 그래서 수신 여부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라고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14일 이상 기간을 둔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미납이 되게 되면 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되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약환급금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지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납입 최고기간 그 14일 안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 볼까요? 납입 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틀렸을까요? 해지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지됩니다. 다음 날이 빠져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험료 자동 제출 납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만약 미납됐을 때 미납을 방지하기,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납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다음으로는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는요, 계약한 이후에 알리는 거예요. 계약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선은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돼요. 그때는 누가 알려야 되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도 들어갑니다. 이때는 보험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도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는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럼 이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계약자도 있고 피보험자도 있고 수익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나 수익자는요, 주소 변경이 됐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돼요. 보험회사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알려야 되나요? 계약자와 수익자입니다. 누가 빠졌죠? 피보험자. 그래서 여기를 피보험자는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있다. 그럼 틀려요. 보험 설계사는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뭐예요? 주소 변경 통지. 뭐 보험료 납입이나 뭐 이렇게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나 이런 것들은 의무가 있겠지만 어떤 통지 의무에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돼 즉시 보험회사 알려야 되나요? 피보험자는 의무가 없어요. 계약자나 수익자에게만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계약의 부활입니다. 아까 납입 최고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이 이제 효력이 상실되죠. 그런데 해약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밀린 보험료를 내시면 부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요,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 몇 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냐? 3년 이내에 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요, 밀린 보험료에다 연체 이자 내셔야 돼요. 연체 이자는 어떻게 하냐? 평균 공시일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평균 공시 플러스 1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계약 부활 시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돼요. 고지 의무. 처음 계약할 때 고지 의무 하잖아요. 그걸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요, 보험회사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인수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같은 경우는요, 여기 7일 이내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입니다. 이걸 저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부당하게 계약을 기존 계약이 더 좋은데 새로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저희가 부당한 계약 전환이라고 해요. 그때는 다시 이제 부활을 원 계약을 살려드리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몇 개월 이내에 가능하냐?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보험대리점에 속한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 전환은 부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 종사자분들께서 부당하게 계약을 갈아타게 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계약 내용의 변경은요, 자, 보험 종목도 바꿀 수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바꿀 수 있고요.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예,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피보험자도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보험 종목 바꿀 수 있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1년 이상 유효한 지난 계약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종목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계에 해당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입 금액을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입 금액을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1억에서 5천을 줄인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해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의 변경은요,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익자의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고요.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의 동의는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근데 보험회사 서면 동의 이러면 틀리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피보험자를 변경하려면 보험회사 승낙을 얻어야 된다? 예, 틀려요.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요? 자, 피보험자의 변경은 여러분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 내용의 변경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기타 내용을 보면은 보험 계약의 임의 해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연금 보험은요,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 장래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건 보험금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3년입니다. 3년. 보험회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2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객의 입장인지 보험회사 입장인지 보시고요. 고객의 입장이면 3년, 보험회사 입장이면 2년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의 입장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험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청구권은 다 3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요.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안 지냐? 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시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나눠서 받는 거니까 보험회사는 조금 더 가산을 해줍니다. 가산을 해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연금으로 받는 분할로 받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덜 나갑니다. 할인해서 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때 이율은 무슨 이율이다? 평균 공시율입니다.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평균 공시율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연령의 계산은요. 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개월수까지 따져요. 그래서 30년 7개월을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31세예요. 그래서 6개월 미만은 벌입니다. 근데 6개월 이상이면은 1년 플러스 1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금의 상환입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 가능하거든요. 계약 대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해요. 근데 미상환하게 되면 나중에 만기환급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상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관 대출은 기납입 보험료 아니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는데 기납입 보험료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대출 받을 수 있다. 우리 일부 상품은요. 보험계약 대출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요.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불리하도록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걸까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도요. 보험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가 약관하고 다를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해석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 틀린 걸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더라이팅인데요. 언더라이팅은 계약 심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약 심사나 계약 선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언더라이팅은 계약 심사 또는 계약 선택이라고 한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이팅은요. 보험료와 보험금 한도를 결정하고 우량 피보험자를 선택하고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요. 언더라이터,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 계리 담당자, 보험금 지급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까지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언더라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는요, 인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보험료 부과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요해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자격 제도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격 제도는 강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자격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차로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은요. 바로 보험 모집인입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
인이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나 뭐 대리점이나 중개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약서나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설명하시게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언더라이터는 바로 보험 모집인이 되겠습니다. 자, 2차적인 언더라이터는요, 바로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 진단이나 서류 진단 이런 거 건강 진단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뭐 건강 진단 받았다든지 그런 내역이 있으면 그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방문 진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바로 2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은요.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 진단은 직장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있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가 되겠고요. 3차는 이제 보험사의 심사 담당자 언더라이터가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인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는요. 1차 이제 언더라이터인 보험 모집인이 이제 모집 받아온 청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뭐 방문 진단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제 3차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어렵다 그러면 4차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다든지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1차, 2차, 3차, 4차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언더라이팅 시 어떤 고려해야 될 4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도덕적, 재정적 요 4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언더라이팅 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환경적, 2번 신체적, 3번 문화적 언더라이팅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은 3번 문화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환경에는 뭐가 있는지 신체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흡연을 하면 뭐예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요소입니다. 성별은요? 신체적 언더라이팅 요소. 자,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거는 도덕적 언더라이팅.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은 뭘까요? 재정적 언더라이팅. 그래서 최근에 이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은 어떤 언더라이팅 항목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재정적 언더라이팅 이렇게 답을 하는 형태로 시험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리르모 고지 사항이라든지 판매 채널의 모집 보고서라든지 의적 진단이라든지 적부 확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냐? 자, 계약자의 가족관계 정보는 언더라이팅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 여부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것들 쭉 나열해 놓고 아닌 걸 고르라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체 및 우량체 인수입니다. 표준 미달체, 우량체 인수. 기본적으로요, 보험회사는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 3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표준체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중심이다. 그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으면 표준 미달체라고 하고요. 위험이 더 낮으면 우량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량체는 보험료가 좀 낮아지겠고요. 표준 미달체는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량체는 보험료 할인 혜택, 표준 미달체는 할증이나 보험금 삭감, 부담보의 형태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미달체의 형태가 계약 인수 형태가 할증, 삭감, 부담보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요.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고 미리 정해진 비율로 그 보험 금액을 삭감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험금 삭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은요, 이제 우리가 언더라이팅은 계약을 인수하기 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레임은 그 이후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지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은요, 보험금 청구의 접수, 보험사고의 조사, 조사건의 심사, 그 다음에 수익자의 확정, 보험금 지급 업무 등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요, 언더라이팅하고 다 클로스를 해놓고 틀리게
해놔요. 그래서 보시면 자, 클레임은 보험 대상자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틀려요. 이건 어디 업무예요? 언더라이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계약 적부 확인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지급은 맞지만요. 계약 적부 확인은 언더라이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 틀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이 적정한지 요거는 뭐였죠, 여러분들? 재정적 언더라이팅이잖아요. 소득 수준은. 그러니까 이것도 언더라이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클레임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 클레임 업무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선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엄청 큽니다. 수지 상등을 잘 맞춰야지 보험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미하지 않아요. 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요건입니다. 충분한 실무 경험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조사 경험이라든지 조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터득해야 되겠고요. 약관이나 보험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뭐가 필요할까요? 의학 수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클레임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1차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였죠? 요것도 클레임이 아니고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의 1차가 보험 설계사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자격증도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요것도 언더라이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 담당자가 상당한 지식을 요하고 경험을 요하는 건 맞지만 이런 어떤 자격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증 자체도 언더라이팅에서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클레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